망설임 없이 말하곤 했습니다. 여보, 나 중고차 한 대만 사주면 안 될까? 집이랑 학교까지 왕복 3시간인데 과제 때문에 학교 늦게 마치면 버스 끊겨서 택시 타고 다니는 그 돈이 너무 아까워. 택시 탈 바엔 싼 중고차 사서 타는 게 더 절약될 것 같아. 듣고 보니 그러네. 당신 지난달에 택시비로만 60만원 썼지. 차 타고 다녀도 기름값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올 것 같은데 경차 같은 걸로 하나 알아봐야겠다. 경차는 너무 작아서 안 돼. 들고 다니는 집 많기도 하고 나랑 가까이 사는 애들 태워다 주고도 해야 되는데 적어도 준중형 크긴 돼야지. 사주는 김에 타고 다닐 만한 걸로 좀 사줘. 세빈이 크면 세빈이도 태워다녀야 되잖아. 며느리는 결혼 후 처음으로 아들에게 뭔가를 사달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바로 중고차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며느리가 해달라는 건 다 해줘야 된다는 생각에 며느리가 뭘 바라든 그러려니 아무렇지 않아 했는데 며느리가 2학년에 올라가면서부터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성진아, 유나 오늘도 집에 안 온다니? 연락이 없어서 전화를 걸었더니 계속 연결이 안 되더라고.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나랑도 연락 안 되는 거 보니까 바쁜 것 같은데? 아마 오늘도 집에 안 올 것 같아. 세빈이 내가 볼 테니까 엄마는 쉬어. 유나 요즘 외박 너무 자주 하는 거 아니야? 아무리 대학생이라고 해도 가정이 있는데 이렇게 자주 외박하는 건 좀 아니다 싶어. 그리고 세빈이도 자꾸 엄마 찾는데 유나는 어떻게 돼서 요즘 따라 이 세빈이 걱정조차도 안 하니? 그래서 나도 걱정돼서 과제가 얼마나 많은 거냐고 물어봤는데 자기가 직접 보여주더라고. 조별 과제니 뭐니 하면서 하는 게 엄청 많더라. 그리고 미대는 대부분 직접 그리고 만들고 깎고 해야 되는 거라 그런지 그걸 집에서 할 수가 없는 거여서 외박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더라고. 그래?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나는 또 노는데 정신 팔려서 저러는 건 줄 알았는데 걱정했잖니. 그리고 너도 그냥 엄마 집 들어와서 지내는 걸로 해. 유나 저렇게 자주 외박하면 집에 먹을 것도 없고 청소도 제대로 안 돼서 엉망일 텐데 거기 있으면 너만 고생이지. 며느리의 학교 생활이 바빠지면서 손녀와 아들이 저희 집으로 들어와 지내게 되었습니다. 학교 과제 때문에 외박도 자주 하고 바쁜 거라고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애 엄마라는 사람이 저렇게 가정을 내팽개쳐도 되나 싶었습니다. 그런 며느리에게 주의를 주고 싶어도 얼굴 한번 보기가 힘들었고 또 시모인 제가 그러면 꼰대로 보이거나 며느리가 상처를 받게 될까 최대한 참으며 지내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집으로 찾아온 며느리가 아들에게 1000만원이라는 큰 돈을 요구했습니다. 여보, 혹시 당신 지금 여유자금 가지고 있는 거 있어? 많이는 필요 없고 1000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있으면 그 돈 나 좀 주면 안 될까? 어디다 쓰려고 1000만원 해달라는 거야. 그리고 1000만원이면 많은 돈 아니니? 너는 어떻게 오랜만에 집에서 얼굴 보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돈 달라는 소리니? 어머님, 저도 정말 힘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저 학교에서 과제할 때마다 잠은 차에서 자고 시스템 동기들 자취방에 가서 씻고 그러면서 지내고 있어요. 근데 그 생활을 계속하니까 저도 힘들어 죽을 것 같아서 학교 근처에 방 하나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학교 근처에서 방을 얻겠다는 며느리의 말에 아들이 길길이 날뛰며 화를 냈습니다. 나한테 자취해도 되냐고 허락받는 것도 아니고 자취할 테니까 1000만원만 달라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그리고 가정 있는 사람이 어떻게 집을 나가서 살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엄마랑 내가 당신 학교 다닌다고 봐주는데도 한계가 있지.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말했잖아. 나도 정말 힘들어서 그런 거라고. 나라고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줄 알아? 오죽하면 이러겠어, 오죽하면. 나는 이미 당신한테 해줄 만큼 해줬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이상은 절대 못 해줘. 지금도 학교 핑계로 세빈이도 내팽개쳐 살고 있는데 자취하면 얼마나 더 할 거란 말이야? 당신 세빈이 엄마 하기 싫어서 그래? 화를 내는 아들의 말에 며느리는 한참 동안이나 서럽게 눈물을 흘리더니 아들과 제 앞으로 무릎을 꿇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동기들에 비해서 나이가 많아서 그 친구들은 소외 안 당하고 학교 다니려면 정말 열심히 살아야 돼. 애들보다 뭐든 더 잘해야지. 무시도 안 당한단 말이야. 학교 다녀보니까 남편 내자고 애 키우면서 다니면 나는 안 다니는 만 못한 상황이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나 정말 학교생활 잘하고 싶어서 이러고 있는 거야. 알겠는데 그래도 자취는 안 돼. 외박을 하던 집에 새벽에 들어오든 그렇게 해서라도 버텨내. 집에서 애나 키워야 될 사람이 어디 겁도 없이 나가서 산다 그래? 나갈 거면 나는 이혼을 하고 나가든가. 여보, 당신이 나 대학 가는 거 허락해 준 거고 당신이 나 도와준다고 약속해서 나 대학 온 거잖아. 2년 금방이니까 졸업할 때까지만 당신이 참아주고 끝까지 도와주면 안 될까? 나 이왕 시작한 거 제대로 끝내보고 싶어서 그래. 사실 저도 아들과 같은 마음이긴 했지만 저렇게 무릎을 꿇고 울면서 애원을 하는 며느리를 보며 지속도 말이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며느리가 저에게 잘해온 것이 있으니 대학 근처에 자취를 하겠다는 며느리의 말에 그 어떤 의심도 하지 않고 저는 며느리가 아닌 아들을 설득시켰습니다. 졸업까지 2년 남았고 학교 다닐 동안만 자취방에서 지내는 거면 겨우 몇 달밖에 안 되는 거니까 성진이가 유나 좀 도와줘라. 어차피 이미 우리는 유나 없이 세빈이랑 나랑 셋이 살고 있잖아. 그 집 구해준다고 해서 그게 달라질 것도 없을 텐데 고려라도 좀 해봐. 엄마, 그래도 나가 사는 건 아니지. 엄마랑 나는 달라질 게 없다고 해도 보이지 않는 게 달라질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걸 오라 그래 줘. 너 유나를 못 믿어서 그러는 거니? 유나가 너랑 세빈이 두고 다른 짓 하라 해도 아니고 공부 때문에 저러는 건데 너는 유나가 안타깝지도 않아? 엄마는 네 마음도 100번 이해하지만 저렇게 부탁하는 유나 속도 말이 아닐 것 같아서 그래. 우리 이왕 도와주기로 한 거 끝까지 도와주자. 저의 기나긴 설득 끝에 결국 아들은 며느리 학교 근처에 있는 곳으로 자취방을 얻어주었는데 며느리는 자취방에 들어가자마자 전보다 더 연락이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며느리에 대한 믿음이 깨지기 시작했는데 며느리는 자신의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것도 모르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며느리를 더 이상 봐줘서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학교 열심히 다니는 건 좋은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엄마라는 사람이 어떻게 애 초등학교 입학하는 것도 모르고 있을 수가 있어. 그 말은 너는 네 딸 나이도 모르고 있었다는 건데 그게 말이 되니? 어머님, 학교 다니는 게 너무 바쁘다 보니까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세빈이 나이뿐만 아니라 제 나이도 모르고 살고 있어요. 절대 핑계대는 건 아니지만 죄송합니다. 학교 바쁘든 말든 앞으로는 가정에도 충실했으면 좋겠구나. 너 대학 보낸다고 먼지 날리는 공사장에서 고생하는 세빈이 아빠도 생각하고 엄마랑 떨어져서 할머니랑 지내는 세빈이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니? 우리도 너 봐주는데 한계가 있다는 걸 너도 알았으면 한다.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한테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제가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까 가족들을 신경 쓰지 못한 것 같아요. 이럴 거면 대학을 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저 그냥 남은 학교 포기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 오겠습니다. 며느리에게 따끔하게 경고만 하려고 했는데 며느리는 또다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 또 마음이 약해진 저는 그래도 졸업은 해야 되지 않겠냐며 화내던 걸 멈추고 며느리를 달래주었습니다. 졸업 얼마 안 남았고 그동안 고생해서 다녔으니 졸업은 해야 되지 않겠니? 너 보고 학교 그만두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가정에도 신경을 쓰라고 했던 말이니까 너무 속상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내 말 명심하고 학교 다닌 걸로 해. 네가 자꾸 울면 내 마음이 약해져서 나도 힘들어져. 어머님 말 명심하고 정신 차리겠습니다. 제가 욕심이 너무 많았나 봐요. 제 욕심 때문에 세빈 아빠랑 어머님이랑 세빈이가 힘들어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저 앞으로는 정말 잘하겠습니다. 며느리가 앞으로는 학교 생활도 가정도 모두 잘하겠다며 저에게 약속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이 현장에서 사고를 당해 큰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내고 나왔지만 의사 선생님은 아들이 깨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어머님, 저 이제 어떻게 해요? 저 세빈이 아빠 없으면 못 사는 건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지금까지 세빈이 아빠 때문에 제 팔자에도 없는 호강을 누리면서 살아왔는데 세빈이 아빠 죽으면 저 어떡하냐고요.
의사 선생님은 깨어날 가망이 없다고 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우리 성진이는 그 누구보다 강한 아이라 반드시 깨어날 거야. 그러니까 울지 말고 우리 성진이 깨어나길 기다려보자. 저 대학은 어떻게 해요? 졸업도 얼마 안 남았는데 저 학교 다니면서 세빈 아빠 감매하고 세빈이 키우는 거 다 가능할까요? 셋 다 포기하고 싶지 않은데 저 어떡하죠, 어머님? 내가 다 할 테니까 너는 걱정 말고 다니던 학교 끝까지 다니도록 해. 성진이도 네가 자기 때문에 학교 그만두는 거 절대 원치 않을 거야. 성진이도 세빈이도 내가 볼 테니 너는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남편이 중리산이하고 있는 마당에도 대학 다닐 걱정을 하는 며느리를 보며 자기도 얼마나 욕심나서 저러겠나 싶어 제가 이해해주기로 했습니다. 이 힘든 상황에서 다 같이 힘든 것보다 저만 힘들면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 제가 희생을 하기로 했는데 며칠 후 병원을 찾은 며느리가 저에게 이혼 소청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배은망덕하게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저 혼수 상태에 빠져서 식물인간 된 남편이 깨어나게 기다리면서 못 살 것 같아요. 식물인간이어도 이혼할 수 있다고 하니까 어머님이 좀 도와주세요. 지금 너 나한테 우리 성진이랑 이혼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니? 우리 성진이 제 사고당하는 그날도 너랑 세빈이 먹여 살리려고 일하다가 사고당한 거야. 너 정말 그걸 몰라서 하는 소리야? 알아요. 저도 안다고요. 근데 어머님이 제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보세요. 평생 저렇게 살지도 모르는 남편 옆에 어떻게 붙어 사냐고요. 제 인생은요, 제 미래는요, 제가 이러려고 미친듯이 공부하고 학교 다닌 줄 아세요? 저 잘 살아보려고 세빈이 아빠한테 욕 얻어맞으면서까지 학교 다닌 거라고요. 근데 왜 제가 세빈이 아빠 때문에 제 인생을 포기해야 돼요? 혼수 상태에 빠져 누워있는 아들과 이혼을 하고 싶다는 며느리의 말에 화가 나기보다는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믿고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건 화나는 일이 아니라 슬픈 일이라는 걸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었죠.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이혼 절대 허락 못 해준다. 이혼을 하고 싶으면 성진이 깨어나서 성진이 허락받고 이혼을 하든지 아니면 성진이 죽고 나서 끝내든지 해라. 근데 너 설마 이 새끼도 버리고 갈 생각은 아니지? 세빈이는 어머님이 키워주시겠다고 어머님이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저한테 그 말씀하신 거 녹음해놨으니까 세빈이랑 어머님이 키우는 걸로 해주세요. 너 정말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 거니? 네가 어떻게 나오든 나는 절대로 성진이랑 너 이혼 못하게 끝까지 막을 테니까 그런 줄 알아라. 그리고 세빈이 내 새끼가 아니라 네 새끼라는 것도 잊지 마. 의사 선생님한테 제가 다시 한번 여쭤봤더니 세빈이 아빠 절대 못 깨어날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만 돌아가 볼 테니까 세빈이 아빠 죽으면 연락 주세요. 아들이 죽으면 연락을 달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떠난 며느리는 그 이후 더 이상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불쌍한 우리 아들, 이대로 이혼당하고 죽는 건 아닌가 싶었는데 정말 기적처럼 아들은 한 달 만에 의식을 차렸습니다. 깨어나자마자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들은 계속해서 저에게 무언가를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성진아, 아직은 무리하면 안 되니까 이따가 이야기하는 걸로 하자. 하고 싶으면 많은 거 알지만 천천히 이야기해도 돼. 엄마가 기다려줄게. 그리고 세빈이 엄마는 지금 학교 생활하는 게 너무 바쁘다고 해서 내가 오지 말라고 했으니까 너 정신 차리게 되면 근데 엄마가 세빈이 엄마한테 연락해서 오라고 해줄게. 정신이 차린 아들은 말을 하지 못했지만 의사표현은 조금씩 할 수가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병원으로 부르겠다는 제 말에 아들은 고개를 살짝 흔들었죠. 제가 생각하는 게 맞다면 아들이 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며느리에게 아들이 의식을 차렸다는 소식을 전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아들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세빈이 내 딸 아니야. 세빈이 내 딸 아니라 다른 사람이 딸이야. 성진이가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지금 정신이 없어서 하는 말이야? 아니면 뭘 알고 있어서 하는 말이야? 세빈이 쌍꺼풀, 나도 유나도 없잖아. 그리고 세빈이 혈액형이 흔하지 않은 혈액형이라 그게 수상해서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세빈이 내 딸 아니래. 아들과 며느리는
완벽하게 쌍꺼풀이 없는 눈이었지만 손녀는 아주 진한 쌍꺼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걸 보면서 자신이 친정엄마를 닮은 것 같다고 해서 의심하지 않았었는데 초등학교 입학하고 피검사를 한 손녀의 혈액형이 쉽게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란 사실을 알게 된 아들의 손녀의 출생이 의심하게 된 듯 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받은 날 너무 충격받았어. 일하다 정신을 잃게 된 거야. 그래서 다친 것 같은데 세빈이 엄마 어디 있어? 세빈이 엄마 어디 있는지 사실 엄마도 잘 몰라. 너 이렇게 되자마자 이혼하겠다고 이혼수장 들어왔길래 너 깨어날 때까지 있을 때 이혼은 안 된다고 했더니 그날 이후로 연락도 안 되고 콕배기도 안 보이더라고. 아들은 며느리를 꼭 만나보고 싶다며 깨어난 이후 자리에서 일어서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젖먹던 힘까지 다해 재활 치료를 받은 아들은 의사 선생님에게 두 번째 기적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금방 회복을 해 저와 함께 며느리의 자취방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며느리가 없었는데 집주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저희에게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 집 사는 세댁 친정엄마 되시는 분이세요? 세댁 아까 신랑이랑 같이 장 보러 간다고 나갔는데 전화해서 기다리고 있다고 얼른 오라고 하세요. 여기 학생이 사는 걸로 알고 왔는데 학생이 살고 있는 게 아닌가요? 학생이요? 여기 신혼부부가 살고 있는데요? 근처에 대학교 있어서 저희 건물에 대학생들이 많이 살긴 하는데 거긴 신혼부부가 사는지 확실해요. 이 집에 잘못 찾아오신 것 같은데 자녀분한테 다시 연락해보세요. 집주인의 말에 다시 한번 확인해보았지만 그곳은 며느리의 자취방이 확실했습니다. 집주인의 말을 듣고 괜히 험한 꼴을 보기 싫었던 저는 아들에게 집으로 돌아가자고 했지만 아들은 며느리가 오는 것을 지켜보고 싶다며 몸을 숨겨 며느리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아들과 제가 몸을 숨긴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 멀리서 며느리가 외간 남자와 팔짱을 끼고 신나게 걸어와 그 건물로 들어가는 걸 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제가 말릴 새도 없이 며느리에게 달려가 며느리를 밀어붙였죠. 여보, 당신이 어떻게 여길 와 있어? 당신 깨어난 거야? 어머님이 연락이 없으시길래 아직도 혼 상태에 빠진 줄 알았는데 당신 도대체 어떻게 일어난 거야? 나는 네가 나 몰래 이러고 있을 줄 알았어. 학교 때문에 바쁘다고? 하, 웃기고 있네. 나 몰래 다른 놈 만나느라 정신 팔려서 바쁜 거였겠지? 며느리 옆에 있던 며느리의 상간남은 이게 무슨 소리냐는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여기에도 저기에도 제대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며느리의 상간남이 무슨 상황인지 눈치를 챘는지 똑 부러지는 목소리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 결혼할지도 몰랐고 남편이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저한테 가족 같은 건 없고 고아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만난 거지. 이 사람 유부녀인 거 알았으면 저 절대 안 만났을 거예요. 학교 가서 과 애들한테 물어볼 수도 좋아요. 아마 학교 애들도 이 사람 유부녀인 거 아무도 모를 겁니다. 저는 여기서 빠질 테니까 저한테 잘못을 묻지 않으셨으면 하네요. 이 일은 두 사람이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상간남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주랭랑 치듯 도망을 갔는데 며느리는 상간남의 모습이 사라지자마자 바닥에 납작 엎드려 비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여보. 내가 당신 쓰러지고 나서 너무 외로워서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봐. 그리고 나 저 사람이랑 만난 지 며칠 안 됐어. 정말이야. 어머님은 제 말 믿어주실 거죠? 집주인이 너보고 새댁이라고 하던데 그러면 여기서 같이 산지 꽤 오래됐단 말 아냐? 너 도대체 언제부터 저 남자 만나고 있었던 거야? 설마 저 남자랑 같이 살려고 자취방 얻어달라고 한 거였어? 며느리는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용서해달라는 말만 반복했는데 아들은 자신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있는 며느리의 손을 걷어차며 말했습니다. 세빈이 내 딸 아닌 거 너도 알고 있었냐? 너 당장 우리 집에서 세빈이 데리고 나가. 너는 평생 엄마랑 나 속이며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 그리고 이 집도 집주인한테 말해서 문 잠가버릴 거니까 그렇게 알고. 여보, 세민이가 당신 딸이 아니라니. 세민이 당신 딸 맞아.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누워있는 동안 다른 꿈이라도 꿨어?
이미 유전자 검사했으니까 발뺌할 생각하지 말고 세빈이 데려가. 당신이 해달라는 이혼도 흔쾌히 해주는 걸로 할게. 처음엔 끝까지 소녀가 아들의 친딸이라고 우기던 며느리는 집으로 쫓아와서는 키운 정으로라도 자기 딸을 키워주면 안 되겠냐며 저에게 애원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해서 세빈이 낳기만 제가 낳았지 키운 건 어머님이 키우셨잖아요. 어머니 세빈이도 없이 못 산다고 하셨는데 키운 정을 생각해서라도 세빈이 어머님이 키워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미쳤다고 내 새끼도 아닌 애를 내가 키워? 지금까지는 모르고 키웠다고 하지만 내 새끼 아닌 거 아닌 이상은 나 못 키우니까 당장 데리고 나가! 어머님, 저는 내치시더라도 세빈이만큼은 내치지 말아주세요. 세빈이 저랑 가면 평생 고생하면서 살아야 될 거라고요. 어머님은 어머님 소녀가 그렇게 힘들게 살아도 괜찮으세요? 내 소녀 아니라고 말했지. 그리고 너 같은 부모를 둔 것도 세빈이 잘못이다. 나는 이제 모르겠으니까 당장 세빈이 데리고 나가. 말은 냉정하게 했지만 저도 제가 키운 소녀딸을 내치기란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소녀를 제가 키워야 할 이유도 핑계도 없었기에 저는 이 악물고 소녀와 며느리를 집에서 내쳤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며느리와 조용히 이혼을 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그동안 아들과 제가 며느리 때문에 희생하며 살았던 삶과 며느리에게 속은 그 시간들이 억울해서라도 그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제 뜻에 따라 며느리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고 저는 판사님들에게 그동안 아들과 제가 며느리에게 속아 썼던 돈들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끝나고 난 이후로는 며느리를 보지 못했는데 이상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성진이 엄마, 세빈이 말이야 고아원에 들어갔다는데 알고 있었어? 저 앞에 미용실 하는 예지 엄마가 봉사활동하러 고아원에 갔더니 거기 세빈이가 있었다지 뭐야? 그래서 고아원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애 엄마는 자기는 못 키운다고 입양보드제 해달라고 하면서 두고 갔다는 거 있지? 아유, 그 어린 게 무슨 죄라고 그러고 있는지. 그 소문은 바로 며느리가 소녀를 고아원에 버렸다는 소문이었죠. 소문을 듣자마자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긴 했지만 그렇다고 제가 소녀를 데리고 올 수도 없어 저는 그 고통을 견뎌내며 참고 있는 중이랍니다. 아들에게는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알게 되면 마음이 약해져 피 한 방울 안 섞인 며느리의 딸을 데려오자고 할 것 같아서죠. 착한 마음으로 열심히만 산 저희 모자에게 왜 이런 고통이 주어지고 끝도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와 아들에게도 좋은 날이 반드시 찾아오길 바라봅니다. 그럼 여기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